태무진이라는 이름의 한 소녀는 혼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살해 이후 버려졌습니다. 그의 부족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혹독한 몽골 황야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폭력 속에서 한 전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지도자는 전쟁 중인 시족들을 통합했습니다. 그는 제국들을 자신의 뜻대로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은 쫓기는 한 명의 추방자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정복자 칭기즈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는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공포와 혁신을 통해 통치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사회 구조를 다시 썼습니다. 그는 왕조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선구자였을까요? 그는 문명을 파괴하는 자였을까요? 아니면 통합하는 자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둘 다였을 것입니다. 역사를 영원히 바꾼 이 남자의 잔혹한 천재성, 숨겨진 철학, 그리고 지속적인 유산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바로 칭기즈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 역사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 캠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마크 개그넌입니다. 제 텐트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논란이 많은 이야기들을 탐구합니다. 이곳은 제가 모든 진행 상황을 깊이 파고드는 곳입니다. 이해해야 할 수천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물은 군사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텐트에서 함께 해준 저의 소중한 친구 크리스토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친구,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크리스토스. 지금은 당신의 정복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칭기즈칸입니다. 그의 정확한 발음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대 몽골어를 실제로 구사하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와 칭기스 등 여러 발음이 들리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칭기즈 발음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단어들도 발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디 양해 바랍니다. 칭기즈, 칸에 대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와 혈연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을 이전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칭기즈 칸의 수많은 후손들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가 역사상 가장 사나운 전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다른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정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혈연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실제 사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11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 몽골의 오논강 유역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무진이었습니다. 몽골 샤먼들은 그가 손에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위대한 전사가 될 운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예수게인은 보르직인 시족의 작은 족장이었습니다. 그의 부족은 이 지역에 많은 고군분투하는 몽골 부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혹독한 지형에서 살아남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얼어붙은 겨울이 있었습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싸우는 법을 배우거나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무진의 어린 시절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가 겨우 9살이었을 때 경쟁 부족인 타타르족이 그의 아버지를 독살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식사를 함께 했는데 당시에는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초대하여 몰래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순간이 어린 태무진의 삶에서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의 부하들은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더 이상 이끌어갈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태무진의 어머니 회 루는 5명의 아이들과 남겨졌습니다. 그녀에게는 보호자도 남편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땅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야생 딸기를 먹고 낚시를 하고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같은 몽골의 겨울을 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초창기 시절은 태무진에게
생존이 종종 잔혹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이복 형제 백테르는 태무진과 그의 형제 카사르가 사냥한 음식을 계속 훔쳤습니다. 태무진은 그를 죽였습니다. 이 행동은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백테르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훔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테르는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태무진은 그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태무진이 살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경노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이자 칭기즈의 이복 형제였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들이 직면한 혹독한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때때로 가혹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면서 태무진은 자무카라는 이름의 소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무카는 태무진의 야망과 매력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안다라고 알려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몽골 전사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피의 형제와 같은 신성한 유대였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형제는 아니었지만 이 형제애를 선택했습니다. 깊은 우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나중에 통제권을 놓고 역사상 가장 치열한 라이벌 관계 중 하나로 폭발했습니다. 16살쯤 태무진은 옹기라트 부족 출신의 베르테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몇 년 전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르키트 부족이 베르테를 납치했습니다. 이 이웃 부족은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에 대한 오랜 원한에 대해 복수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태무진은 행동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동맹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피의 형제 자무카와 아버지의 오랜 친구 토구룰칸을 함께 데려왔습니다. 토구룰칸은 케레이트 부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내를 구하기 위한 급습을 시작했습니다. 임무는 성공적이었고 베르테는 구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태무진의 첫 번째 실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통합하고 충성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효과적인 공격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나 자신의 부족에게 도전하지 말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강력하게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는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르테는 아들 조치를 낳았습니다. 시기상 그의 친자 관계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태무진의 가족과 제국을 여러 해 동안 괴롭힐 스캔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논의될 승계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어린 태무진은 배신, 굶주림, 상실, 납치, 그리고 전쟁이라는 다양한 초기 경험들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충성심에 대한 교훈은 심오했습니다. 그는 고귀한 혈통이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것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고통에서 그는 강인함을 길렀습니다. 배신에서 그는 전략을 배웠습니다. 생존을 통해 그는 태무진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칭기즈 칸으로 변모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185년에서 1206년 사이에 태무진은 변모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추방자에서 모든 몽골 부족의 명실상부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싸우는 부족들로 이루어진 전체 육지를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 통합했습니다. 그의 부상은 단순히 운이나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전략과 혁신적인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대부분의 몽골 족장들은 권력을 위해 혈통과 가족관계에 의존했습니다. 태무진은 그 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충성심과 능력에 기반하여 자신의 힘을 구축했습니다. 자신을 증명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곁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추방자이든 적이든 낮은 신분의 일반 병사이든 상관없이 적용되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출생이 아니라 충성심이었습니다. 최고의 인재에게 최고의 직책을 주는 능력주의라는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에는 종종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많은 부분은 정실주의적이고 족벌주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신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사회는 계급 위계 질서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든 개의치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헌신적이라면 그는 그들에게 헌신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언급하듯이
태무진의 진정한 천재성은 단지 전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이 오래된 위계적 사회를 어떻게 재편했는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그들의 재능과 용기에 기반하여 승진시켰습니다. 그의 최고의 장군들 중 두 명인 수부타이와 제베는 미천한 출신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대장장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제베는 전투에서 화살로 태무진을 쏜 후 자신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과감히 인정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태무진은 제베의 용기와 정직함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순간은 그의 철학을 진정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누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우며 숙련되어 있는 한 그들은 그의 팀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들고 있던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모든 관계가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한때 피의 형제였던 자무카와의 유대는 야망의 무게 아래 무너졌습니다. 1201년에 자무카는 여러 부족을 규합했습니다. 그는 구르칸, 즉 보편적인 통치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쿠이단 전투에서 자무카의 군대는 태무진을 결정적으로 격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 군대를 파괴하고 그를 후퇴시켜 일시적으로 숨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자무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포로들을 산채로 끓여 죽이는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이 행동은 너무나 잔인하여 많은 추종자들을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그의 전사들은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무카가 너무 잔혹하고 피에 굶주린 전쟁 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공정하다고 알려진 평판을 가진 태무진에게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무진은 능력주의와 충성심에 훨씬 더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04년에 자무카가 나이 만족과 동맹을 맺었을 때 태무진은 자신의 힘을 재건했습니다. 그는 전체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1206년에 쿠릴타이라고 알려진 대규모 부족 회의가 근처에서 열렸습니다. 오농강에서 태무진은 공식적으로 칭기즈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칭호는 우주의 전체 통치자 또는 해양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푸른 하늘인 탱그리의 뜻으로 통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하늘 자체가 그를 선택하여 전 세계를 하나의 법 아래 통합하도록 했다는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이 법은 야사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정의에서부터 무역과 사회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혁명적인 법전이었습니다. 야사의 전문은 소실되었지만 아타 말릭 주바이니와 같은 역사학자들은 많은 핵심 원칙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원칙들 중 일부는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목적을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둑, 간통자 또는 반역자들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은 상인과 사절들에게 상당한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칸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숭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를 최고 신성 군사 권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가혹했지만 그 시대에는 대체로 공정했습니다. 그것은 혼돈과 배신으로 알려진 땅에 필요한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칭기즈칸은 또한 자신의 군대를 탁월하게 재편성했습니다. 그는 십진법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체계는 부대를 10, 100, 1000, 그리고 만 단위의 그룹으로 조직했습니다. 모든 남자는 자신의 부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공유했습니다. 만약 한 병사가 탈영하거나 비겁하게 행동하면 전체 그룹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몽골인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훈련, 충성심, 그리고 압력을 조성했습니다. 이 10명의 그룹은 100명, 그리고 1000명 등으로 구성된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만약 10명으로 구성된 그룹의 한 병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전체 그룹이 책임을 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타타르족, 메르키트족, 그리고 나이만족에 대한 그의 초기 원정은 무작위적인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현재 몽골로 알려진 지역을 통합하기 위한 계획된 단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징기스칸의 아버지를 독살했던 타타르족은 거의 완전히 섬멸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강력한 튀르크 부족인 나이만족은 마지막 주요 라이벌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1204년에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마침내 몽골의 심장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수백 년간의 부족 간의 내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몽골은 이제 한 명의 군사 지도자 아래 통일되었습니다. 1206년이 되자 한때 몽골의 황량한 땅에서 식량을 찾아 헤매던 고아는 징기스칸이 되었습니다. 그는 통일된 부족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넘어 자신의 통치를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 모든 지역을 정복하는 데 사용한 주요 도구인 군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단지 강력할 뿐만 아니라 혁명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마 궁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사들은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치명적인 정확도로 목표물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기병들은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뒤쪽으로 활을 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재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0에서 60마일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80에서 100마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각 병사는 여러 마리의 말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각 동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말들을 번갈아 탔습니다. 이러한 기동성은 많은 전통적인 방어 수단을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벽, 느리게 움직이는 보병, 그리고 중갑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을 탄 숙련된 궁수는 빠르게 지나가며 치명적인 화살을 날려 적을 신속하게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속도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략과 기만술 또한 통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했던 전술 중 하나는 거짓 후퇴였습니다. 이 전술은 도망치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후퇴로 적을 매복 지점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선한 몽골군이 적을 포위하여 섬멸했습니다. 이 전략은 한니발이 사용했던 전술과 유사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루었던 한니발 바르카도 비슷한 포위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병력 일부는 후퇴했습니다. 이는 적을 안쪽으로 밀어넣어 완전한 포위를 이끌었습니다. 작업화를 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선택지는 편안함, 내구성, 안전 또는 합리적인 가격 중 하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는 종종 여러 브랜드를 검색하게 만듭니다. 어떤 브랜드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내구성은 좋지만 너무 비쌀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착용감은 좋지만 수명이 짧습니다. 이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브런트 워크웨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한 블루칼라 노동자가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기술직에 종사하는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브랜드들이 100년 동안 변하지 않거나 싸구려로 만들어진다고 불평했습니다. 브런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성실한 기술직 노동자들에 의해 사용됩니다. 그들은 상자에서 꺼내자마자 편안한 부츠를 찾습니다. 그들은 보기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부츠를 원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오래 지속되는 부츠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브런트 워크웨어가 뛰어난 이유입니다. 저는 이 부츠들을 도시 주변에서 신어보았습니다. 이 부츠는 즉시 편안합니다. 마치 운동화를 신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츠는 또한 매우 안전합니다. 그것들은 방수 기능이 있고 끈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훌륭한 발목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지붕 작업을 하는 친구들은 겨울 내내 이것들을 신습니다. 이 부츠는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매우 오래 갑니다. 그것들은 발가락에 망치가 떨어지는 사고에서도 견뎌내며 일반적인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험해보는 것은 권장하지 않지만 브런트 부츠는 예기치 않은 작업장 사고에 대한 안전을 제공합니다. 브런트의 헌신에 필적하는 다른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브런트는 자사 제품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신고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사 품질을 진정으로 믿는 회사를 보여줍니다. 브런트는 자신들이 믿는 바를 지킵니다. 한번 신어보세요. 당신에게 맞지 않으면 돌려보내세요. 당신은 그들의 극도의 편안함을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도시에서 그것들을 자주 신습니다. 이 부츠는 당신의 발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그것들은 지나치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마지막으로 살 부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잘 버틸 것입니다. 브런트는 정말 뛰어납니다.
브런트 워크웨어는 이 팟캐스트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 방송의 청취자들은 구매 시 $10를 할인받을 것입니다. 결제 시 캠프 코드를 사용하세요. bruntworkwear.com을 방문하여 캠프 코드를 사용하여 주문을 완료하세요. 당신의 발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브런트를 확인해 보세요. 이제 방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의 통신 시스템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명령을 보내기 위해 깃발, 북, 그리고 휘파람을 사용했습니다. 전장 외에도 징기스칸은 얌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릴레이 네트워크였습니다. 그것은 신선한 말과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가 된 역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지능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초기 정보 시스템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속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로써 자신의 왕국과 더 넓은 세계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전략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몽골군의 적응력은 그들을 막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의 성벽 도시를 공격했을 때 그들의 전통적인 치고 빠지기 기병 전술은 덜 효과적이었습니다. 후퇴하는 대신 징기스칸은 정복된 땅에서 기술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중국인, 페르시아인, 그리고 많은 무슬림 전문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성탑, 투석기, 심지어 초기 형태의 화약 폭탄까지 만들었습니다. 역사가 티모시 메이는 몽골군이 첨단 공성 기술과 번개처럼 빠른 기병을 능숙하게 결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벽을 허물고 도시를 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적대 세력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요소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 측면을 통달했습니다. 그는 공포를 무기로 사용하여 이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징기스칸은 규칙을 매우 간단하게 유지했습니다. 항복은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저항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니샤푸르와 같이 도시가 저항했을 때 몽골군은 그 도시를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심지어 개나 고양이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은 불필요하게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잔혹함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지역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칸에게 저항한 자들의 운명을 들은 후 많은 도시들은 싸움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계산된 공포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 병력, 그리고 자원을 절약했습니다. 모든 군사작전 전에 징기스칸의 군대는 적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상인, 스파이, 그리고 사절들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방어선, 정치 상황, 그리고 보급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약한 지도자와 부유한 도시들을 식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식량과 물을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 전략은 궁극적으로 적들을 굶주리게 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군사작전은 무작위적인 습격이 아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모든 돌격과 정복 뒤에는 더 큰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힘을 정밀하게 확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1209년이 되자 징기스칸은 몽골 부족들을 자신의 통치 아래 통합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현재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서하 왕국이었습니다. 탕구트족 통치자들은 주요 무역로를 통제했고 강력하게 요새화된 도시들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징기스칸과 그의 군대에게 완벽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개방된 전장에서의 전투에 능했지만 도시 공성전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몽골군이 고전했습니다. 돌로 된 성벽과 문은 그들의 기세를 상당히 늦추었습니다. 그러나 적응력이 그들의 초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1210년 1월이 되자 서하 황제는 항복했고 몽골의 속국이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징기스칸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서하는 반독립적인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징기스칸이 그의 마지막 원정에서 몇 년 후에 돌아와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훨씬 더 강력한 북중국의 금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부유하고 조직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인구, 강력한 도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관료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나라는 몽골군과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 특정 지역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으로 돈을 벌어 부유했습니다. 그들의 영토 또한 강력하게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1211년에 시작하여 그는 매우 영리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전투를 피했습니다. 대신 그는 식량과 보급선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그런 다음 작은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역사가 모리스 로사비는 징기스칸이 몽골 정복자치고는 엄청난 인내심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도시들을 지치게 하기 위해 몇 달,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래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돌진하는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략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1215년이 되자 길고 잔혹한 포위 공격 끝에 금나라의 수도 중도가 몽골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중도는 오늘날의 베이징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중국을 통제하게 되자 징기스칸은 서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218년에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호라즘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걸쳐 있는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문제는 호라즘 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몽골 사절단과 상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징기스칸에게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사절을 죽이는 것은 영원한 푸른 하늘인 탱그리의 신성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은 완전한 전멸이었습니다. 1219년에 징기스칸은 대략 15만에서 2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명의 병력이었습니다. 이 병력은 샤의 군대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훨씬 더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샤와 그의 도시에 하나의 거대한 군대가 내려가는 대신 그는 자신의 병력을 여러 사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사단들은 다른 방향에서 공격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 장군이 견제 공격을 이끄는 동안 징기스칸은 제국의 심장부로 곧장 진격했습니다. 1220년이 되자 위대한 도시 부하라는 함락되었습니다. 부하라는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합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는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징기스칸은 도시에 대규모 모스크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의 징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만약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신이 자신과 같은 징벌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슬람 세계의 또 다른 보석인 사마르칸트가 함락되었습니다. 사마르칸트는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그들도 큰 싸움 없이 항복했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한 번의 서사적인 전투로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몽골군은 주요 도시들, 이어서 무역로, 그리고 식량 공급원을 세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주민들은 저항하는 누구든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오늘날의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메르브라고 알려진 도시에서 몽골군은 전체 주민을 살해했다고 전해집니다. 메르브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짧은 봉기 후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잔혹함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몽골군은 도시가 그들에게 저항하면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니샤푸르에서는 징기스칸의 사위가 살해당했습니다. 복수는 너무나 철저하여 연대기 작가들은 심지어 동물들까지 도살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쥐를 찾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고양이를 찾아 죽였습니다. 역사가 라시드 알디는 해골 피라미드들이 남겨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은 몽골의 분노를 보여주는 기념비 역할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의 파괴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모든 통치자가 분명한 선택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저항한다면 당신의 도시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대신 당신은 항복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테러는 전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충격과 공포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몽골의 잔혹성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즉시 항복했습니다. 일부 도시들은 파괴를 피하기 위해 몽골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항복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과정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편 징기스칸의 장군 수부타이와 제베는 더욱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길고 대담한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지아와 러시아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들은 카스피해를 돌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지형과 방어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정찰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1223년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수천 마일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군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징기스칸에게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의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의 제국 운명의 다음 단계였습니다. 1223년까지 징기스칸의 제국은 태평양에서 카스피해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영토였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몽골, 북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포함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과 남러시아의 일부를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획득한 영토의 양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단 20여 년 만에 몽골군은 더 많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400년 동안 차지했던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본 것 중 가장 큰 단일 육상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모스크바의 위치는 몽골 정복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골의 징역을 피해 살아남은 러시아인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와 같은 장소에 작은 거점들을 세웠습니다. 몽골의 공포에 대한 기억은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유럽으로부터의 서방 침략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설명합니다. 몽골군은 너무나 잔혹해서 러시아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정복하는 것이 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통치는 특히 이 시대에는 상황이 복잡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전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 하나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통치의 핵심에는 야사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법전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의 부족, 계급 또는 종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야사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규칙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질서의 토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절도, 간통, 배신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었고 심지어 사형까지 포함했습니다. 야사를 놀랍게 만든 것은 그 공정함이었습니다. 왕자와 장군들조차 그것을 따라야 했습니다. 만약 귀족이 법을 어기면 그들은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13세기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개념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회에서 이러한 평등의 개념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법은 사회의 계급, 부 또는 종교적 권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새로운 제국에서는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이 따랐습니다. 그는 또한 혈통이 아닌 능력에 기반하여 이 정부를 건설했습니다. 기술과 충성심이 가장 중요했으며 개인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장장이의 아들인 수부타이는 그의 장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의 경쟁자 중 한 명을 섬겼던 무칼리는 나중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후 북중국을 거의 독립적으로 통치하도록 신뢰받았습니다. 심지어 징기스칸의 아들들인 조치, 차가타이, 외게데이, 그리고 툴루이조차도 스스로의 몫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관리할 영토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수를 하면 그들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훈육했습니다. 그의 가장 현명한 조치 중 하나는 종교적 관용을 장려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종종 개종하거나 죽는 것이 선택지였습니다. 징기스칸 자신은 전통적인 몽골 샤머니즘 신앙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푸른 하늘인 탱그리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은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불교도, 그리고 샤먼들을 정복했습니다. 이 모든 집단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동등하게 대우받았습니다. 잠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멈추겠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지고 낮이 짧아지고 나무짚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색적인 기분에 잠깁니다. 우리 삶에서 특정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미디어는 여러분의 뇌,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월이 시작되면서 그것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때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어떤 습관이든 끊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습관을 끊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11월 프로젝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1월 한 달 동안 포르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30일간의 전 세계적 운동입니다. 30일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100만 명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자기 통제와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가입하시면 매일 문자나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빠른 성찰, 유용한 도구, 그리고 한 달 내내 여러분을 지원할 도전 과제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운동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와 삶의 통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에 우리는 이미 이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권장합니다. 우리가 장치를 치워두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 나아가 이 공동체에 동참합시다. 단 11월 동안만이라도 통제력을 가지세요. 그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이제 방송으로 돌아갑시다. 흥미롭게도 성직자, 이맘, 랍비 등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과 병역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등이나 친절의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종교적 갈등이 제국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이 제국은 많은 다른 민족과 종교적 정체성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속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종교적 관용을 통해 그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평화와 충성심을 유지했습니다. 역사학자 잭 웨더포드가 지적했듯이 이 정도의 관용은 그 시대에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들 전역에서 무역이 다시 번성했습니다. 실크로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대상들을 보호하고 무역로를 안전하게 유지했습니다. 중개소와 신선한 말을 갖춘 정교한 얌 시스템은 정보와 상품을 빠르게 이동시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행자와 상인들에게 큰 이점을 주었습니다. 상인들은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장려되었습니다. 그들은 부, 상품, 그리고 귀중한 정보를 제국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징기스칸은 그들을 단순한 사업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제국의 혈관으로 보았고 제국을 연결하고 살아있게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면에서 그는 긴밀한 정보 및 외교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몽골 스파이들은 외국 궁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원들을 유지했습니다. 외교 임무는 단순히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찰 작전이었습니다. 샤코와레즘이 그랬듯이 누군가 몽골 사절을 해칠 경우 그 처벌은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메시지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인이나 그들의 외교를 경시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징기스칸은 두려움과 전쟁을 통해서만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움과 전쟁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는 또한 시스템을 통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여기에는 법, 무역, 정보, 그리고 관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광대한 영토를 묶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제국을 규모면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그 시점까지 역사상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제국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신념의 핵심에는 탱그리즘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푸른 하늘 또는 탱그리를 중심으로 하는 오래된 몽골 신앙이었습니다. 탱그리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성한 힘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자신을 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늘이 선택한 도구이자 구세주적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열된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을 때 그는 권력을 쫓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신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몽골의 통치에 저항하는 것이 그에 대한 반란이나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 그 자체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괴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몽골 비사와 다른 자료들은 그가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진정으로 믿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진정한 샤머니즘 종교 이데올로그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정복에 영적인 척추를 제공하고 그의 통치에 더 높은 목적 의식을 부여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솔직한 개인적인 규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와 함께한 사람에게는 땅, 권력, 그리고 신뢰로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배신조차 죽음을 보장했습니다. 능력이 혈통보다 중요했습니다. 가난한 양치기도 능력에 따라 최고 사령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법인 야사는 그의 사법 시스템의 중추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규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두려움과 파괴에만 몰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 자비를 베풀어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도시나 왕국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귀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식별했습니다. 기술자, 의사, 장인, 그리고 행정가들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후 제국에 흡수되었습니다. 붙잡힌 적들은 충성심을 증명하면 계급을 통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비는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살려주는 것과 같은 감상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한 사람이 가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충성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떤 저항도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의 첫째 아내인 베르테는 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 면에서 중요했습니다. 비록 그가 정치적 동맹을 위해 다른 아내들을 맞았지만 베르테는 황후이자 그의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많은 전쟁, 긴 이별, 그리고 심지어 초기의 그녀의 납치까지도 견뎌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광대한 땅을 물려받았지만 가족 생활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인 조치는 용감했지만 그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속삭임으로 항상 가려져 있었습니다. 차가타이는 성미가 급하고 매우 강직했습니다. 그는 법을 엄격히 따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종종 정당성 문제로 그의 형제 조치와 충돌했습니다. 외계대인은 침착하고 외교적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징기스칸의 후계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막내인 툴루이는 네 형제 중 최고의 전사로 여겨졌습니다. 툴루이는 사납고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전사 정신과 성미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징기스칸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모순으로 가득 찬 남자를 보여줍니다. 그는 전통적이었지만 여러 면에서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그는 극도로 잔혹했지만 또한 날카롭고 외교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정직과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조언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유부단함과 비겁함은 전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사치를 거부했으며 그것들이 사람들을 약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정복한 문화에 지식, 장인정신, 그리고 아름다움을 깊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역사학자 존 매는 그를 역사상 거의 누구보다도 권력을 더 잘 이해했던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잔혹한 명확성과 목적을 가지고 통치했습니다. 징기스칸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1227년에 그는 서해에 대한 마지막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를 거부했던 탕구트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이 왕국을 이전에 정복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는 서하 군대가 그의 정복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징기스칸은 60대 중반이었으며 몽골 전사 기준으로는 고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전투에 참여하여 적들을 압도했습니다. 몽골군은 탕구트족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인천에 있는 탕구트족의 수도를 포위하던 중 징기스칸은 사망했습니다. 현재 인천은 중국 북중부에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몽골 비사는 그가 사냥 중에 말에서 떨어졌다고 전합니다. 페르시아 당국은 그의 죽음이 질병이나 전투 부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복수를 암시합니다. 아마도 탕구트족 공주가 그를 암살하려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의 죽음은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의 죽음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의 장수들은 군대가 집중력을 잃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가 작전을 마치는 동안 그의 시신은 조용히 몽골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명령대로 서하를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그의 매장은 완전한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장례 행렬을 목격한 사람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대체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장 방법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의 매장지 위치를 숨기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릅니다. 몽골인들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기념물이나 사원 없이 대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탐험가와 고고학자들은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징기스칸의 실제 유해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태어난 헨티 산맥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계곡까지 찾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800년 동안 유지된 그 비밀은 그의 백성들의 규율과 그에 대한 숭배를 보여줍니다. 징기스칸은 죽기 전에 자신의 제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아들 우구데이를 다음 대칸으로 지명했습니다. 우구데이는 다른 아들들에게 부족했던 침착하고 외교적인 판단력을 가졌습니다. 제국은 그의 후계자들 사이에 분할되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땅을 통치했지만 궁극적으로 우구데이에게 복종했습니다. 그 체제는 결국 경쟁과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몽골의 힘은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우구데이 아래에서 제국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중국 깊숙이 서쪽으로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징기스칸이 건설한 것은 그를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세계가 이제껏 본 가장 거대한 연속적 영토 제국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사후에도 한국에서 헝가리까지, 시베리아에서 동남아시아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가 정복했던 땅의 광대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복의 혼란 이후 몽골인들은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수립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이어진 한 세기의 안정기였습니다. 몽골의 통치 아래 상인, 수도승, 학자, 여행자들은 이탈리아에서 중국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안전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마르코 폴로의 유명한 여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사상, 상품, 물품, 기술이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흘렀습니다. 이 시기에 화약과 인쇄술이 서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폐 또한 서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슬람 과학과 페르시아 천문학은 중국 궁정에 도달했습니다. 한때 극도로 위험하고 분열되었던 실크로드는 몽골의 보호 아래 무역과 문화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성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사람과 물품이 매우 빠르게 이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물품뿐만 아니라 질병도 포함되었습니다. 1300년대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과 절반 사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흑사병은 몽골인들이 확보했던 바로 이 무역로를 따라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을 통합하려던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유라시아 전체 지도를 재편했습니다. 1258년에 그들은 바그다드에 있던 아바스 칼리프조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500년이 넘는 아바스 통치를 종식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세계에서 통일된 칼리프 권위의 상징적인 종말을 알렸습니다. 중국에서는 금나라와 송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원나라를 세웠고 이는 동양과 서양 사이에 거대한 문화 교류를 가져왔습니다. 동유럽에서는 키예프 루스를 붕괴시켰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후 러시아의 부상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몽골인들은 단순히 정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효과적으로 역사를 재설정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들의 제국은 멜팅 팟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은 다른 문화 조각들을 빌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 미술은 중국의 붓놀림과 중국의 도자기를 차용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적, 사상, 기술은 역사상 전례 없는 방식으로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이러한 융합에서 새로운 예술, 새로운 과학, 그리고 새로운 철학적 사상이 탄생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유럽 르네상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씨앗이었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창조적인 융합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융합은 확립된 평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징기스칸에 대한 현대의 견해는 더 이상 나뉠 수 없을 정도로 분분합니다. 몽골에서는 그가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는 국가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얼굴은 화폐, 동상, 그리고 정부 건물에 나타납니다. 소련 붕괴 이후 몽골인들은 그를 통일자이자 비전 있는 지도자로 다시 기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의 원나라가 이제 더 넓은 중국 역사의 일부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과 같은 지역에서는 징기스칸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어둡습니다. 그곳에서 징기스는 세상을 파괴한 자로 기억됩니다. 그의 군대는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고 전체 민족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들은 문명 전체를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한때 위대했던 메르부와 같은 중심지들의 폐허는 그 파괴를 뼈저리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점점 더 심오한 역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파괴와 연결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파괴했지만 최초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기이한 유산은 역사책이 아니라 인간의 DNA 안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살아있는 약 1600만 명의 남성이 유전적 표지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표지가 징기스칸과 그의 후손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정확한 혈통은 많은 유전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의 혈통은 정복, 동맹, 그리고 왕조 결혼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페르시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문화와 역사 속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게놈 자체 안에도 존재합니다. 무역로, 문화교류, 유전적 유산, 그리고 대륙 전체의 정치적 재편을 통해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전례 없는 연결과 상상할 수 없는 파괴를 동시에 가져온 인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 역설은 분명합니다. 징기스칸은 제국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세계적인 교류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상이 퍼지도록 허용했으며 여러 면에서 르네상스를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죽인 흑사병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절반이 흑사병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이 이중적인 유산은 일어난 일의 도덕적 무게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역사가, 윤리학자, 몽골 국민,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을 괴롭혔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징기스칸은 대량 학살을 자행한 괴물이었을까요?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양측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맹렬히 펼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니샤푸르와 메르부와 같은 학살을 지적합니다. 도시 전체가 전멸되었습니다. 모든 동물, 남자, 여자, 아이, 말, 심지어 쥐까지도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명백한 대량 학살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몽골인들이 증오나 이념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전략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폭력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파괴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충격과 공포 전술을 통해 두려움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이들이 싸우지 않고 항복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들은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1000명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 전체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10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항복하도록 강요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먼저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들은 파괴되었습니다. 항복하는 자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실 일부는 몽골 통치 아래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잔혹성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13세기 사람을 오늘날의 도덕적 기준으로 진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시대에는 전쟁이 훨씬 더 흔하고 잔혹했습니다. 도시들은 불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몽골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차별화한 것은 그들의 속도, 조직력, 그리고 무자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정상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 희생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수백만 명의 인간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불러일으킨 공포는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역사가 유사한 제국들을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주목할 가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를 생각해 봅시다. 로마의 정복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종종 문명화하는 힘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로마를 도로, 법률, 그리고 통치와 연결합니다. 이러한 업적들이 강조되고 폭력은 종종 축소됩니다. 대조적으로 몽골인들은 주로 그들의 파괴로 기억됩니다. 이것은 법률, 무역망, 질서, 그리고 종교적 관용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 차이의 일부는 관점에 있습니다. 서양 역사는 자국의 제국들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러 면에서 로마인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종 그들을 호의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기여에 집중합니다. 그러한 생활 방식을 침해한 외부인들은 종종 악당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과 결과는 적어도 비교할 만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몽골 사회는 많은 동시대 사회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습니다. 이는 특히 여성에 관해서 그러했습니다. 몽골 문화의 여성들은 외부인들을 놀라게 할 권리와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징기스칸의 첫 번째 아내 보르테는 단지 그의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치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딸들도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통치하고 외교를 관리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몽골 여성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13세기에는 이것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어떻게 기억되는지는 또한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몽골 비사는 그를 하늘이 선택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충성스럽고 세상에 질서를 가져올 운명이었다고 그려집니다. 라시드 에스딘과 같은 페르시아 역사가들은 그의 천재성과 그가 초래한 파괴를 모두 기술했습니다. 그들은 몽골 통치 아래에서도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기록은 다릅니다. 원나라 작가들은 그를 정당한 황제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명나라 역사가들은 그를 야만인이자 정복자로 비난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역사는 관찰자의 렌즈를 통해 쓰여집니다. 고고학조차도 명확한 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샤머니즘 종교에 기반하여 몽골인들은 웅장한 기념물이나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동을 중요하게 여겼고 준유목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유럽 제국의 영구성을 반드시 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숨겼습니다. 징기스칸이나 그의 후손들과 관련된 장소들은 현대 몽골에서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발굴 작업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수십 년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은 미해결 미스터리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지형에 의해 숨겨져 있거나 어쩌면 그 행방을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규모를 보여주는 예시로 칭기즈칸과 그의 군대는 말 그대로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전멸하면서 농경지는 버려졌습니다. 이 땅에 숲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지구 기후를 일시적으로 냉각시켰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특히 페르시아에서는 관계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옥한 땅은 사막으로 변했고 해당 지역은 수세기 동안 황폐해졌습니다. 정치와 생태계를 넘어 그들의 제국은 질병 자체의 경로를 바꾸었습니다. 언급했듯이 흑사병은 가장 악명 높은 역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소규모 발병들도 발생했습니다. 낯선 병원균이 그들의 무역로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지구 전체의 지형에 진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대한 네트워크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계 보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칭기즈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건설하는 파괴자이자 연결하는 정복자였습니다. 몽골의 가혹한 평원에서 태어난 그는 무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태평양부터 카스피해까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혁명적인 법률, 무역,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이 제국을 더욱 확장하여 단유브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제국은 문명과 재앙을 동시에 촉발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재를 양분하여 위대한 선과 위대한 악을 모두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역사 속 혁명적인 인물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단지 영웅이나 악당으로만 한정될 수 없습니다. 그는 둘 다였습니다. 산불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것을 파괴하지만 새로운 성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불가피성 또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세계적입니다. 우리는 무역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여전히 칭기즈칸의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8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도 그의 영향력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인간의 정신 속에 직간접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몽골의 거친 평원에서 온 고아 소년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상 가장 비범한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칭기즈칸의 삶이자 정복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매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유산의 양분화가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지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소셜미디어로 이러한 시도를 합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가 좋은지 나쁜지 묻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와 예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은 60년 만에 다시 연락합니다. 개인들은 가족과 다시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통제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코 챔버와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끔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허위 정보 캠페인을 촉발합니다. 이것들은 세계적인 재앙, 고립, 그리고 급진화를 초래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허무주의적인 관점인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칭기즈칸은 아마도 이러한 이중성의 전형적인 구현일 것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제 가족을 죽였고 제가 금나라 사람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그를 끔찍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몽골인이었다면 그를 대단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상인이었거나 마르코 폴로였다면 저는 그를 상당히 인상 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정으로 개인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선하고 악한 면을 모두 가졌습니다. 그는 둘 다 구현했습니다. 나쁜 점이 좋은 점보다 클까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수량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직 인간의 생명에만 기반을 둔 것일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제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칭기즈칸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이에 대한 척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칭기즈칸만큼 많은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것을 어떻게 화해시키나요? 저는 이런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윤리적 틀을 사용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역사의 이야기 자체일 것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혁명적인 모든 사람들은 둘 다였습니다. 인간 역사를 반드시 발전시키거나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 진화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좋고 나쁜 결과를 모두 가져옵니다. 인공지능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의 관점을 크게 변색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대규모 변화와 혁명의 전례 없는 시기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법정화폐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일 수 있다고 느끼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가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이것에 대한 저만의 도덕적 틀을 정립하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지만 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놓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니 부디 좋게 말씀해 주세요. 사려 깊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읽고 많은 분들께 답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영상의 최고 댓글은 무료 기념품을 받게 됩니다. 기념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캠프 연구 개발, 종교 캠프, 그리고 역사 캠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채널도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역사 캠프, 종교 캠프, 그리고 인터뷰를 위한 캠프 개근원에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동 중입니다. 마크 개근원 라이브, 저의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러 오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코미디계의 칭기즈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도시마다 다니며 어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동시에 관객 절반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히스토리 캠프의 또 다른 에피소드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축하는 커뮤니티는 저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여정의 한 부분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의 과거를 논하기 위해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